오늘은 특이하게 비가 와서 그런지 현장보다 온라인 참여가 화면 보이시죠? 상당히 많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쭉 홍보해드렸다시피 올해 원래 세미나의 대주제는 읍면자치입니다. 읍면자치 대장정 시리즈를 여는 첫 세미나인데요. 황정규 교수님이 우리나라 읍면자치의 역사를 좀 되돌아보고 읍면자치가 가지는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황정규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황종규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날씨가 세미나하기 딱 좋은 날씨죠. 그런 날씨에 다들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제가 자료 준비를 조금 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아직 저도 지금 공부하는 와중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난 3월에 출범한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의 명을 받아서 제가 오늘 이 읍면자치의 근거들을 만드는 일련의 이론적 실천적 과정에 저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갖고 자료 정리를 해봤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 사전에 제가 좀 배포해드린 자료가 논문 형태로 된 자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이 PPT 자료를 지금 파일로 공유해드렸는데 이 PPT 자료가 오면 오늘 본격적인 설명은 PPT 자료를 중심으로 우선 제가 논문 형태로 보내드린 자료를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면 한국지방자치의 역사와 농촌 면자치라는 제목의 자료입니다. 오늘 이 시리즈의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은 면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정착되고 변형되어 왔는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읍면의 자치권을 확보하자라는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기 위한 우리들 스스로의 우리를 설명하기 위한 논거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럴 때 여러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우선 봐야 될 게 이 제도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만들어져 왔던가를 좀 살펴보는 게 우리들의 논거를 좀 튼튼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생각에 제가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좀 연구된 것들을 자료를 좀 모으고 또 행정사를 연구하는 분들도 이 부분의 논문들이 최근에는 좀 뜸합니다만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읍면은 좀 없어지는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전국적 경향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90%에서 93%까지 도시에 살고 있고 즉 동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읍면은 과거에 사람들이 살던 곳 이런 이미지로 오히려 잊혀지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들이 최근에는 그렇게 왕성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제가 자료 조사하면서도 좀 보였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역사적 스토리들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왜 이 면에서 자치권을 확보해야 되고 면에 자치를 한다는 것이 어떤 현재적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 글은 원래 한 2년 반 전쯤에 우리 마을 학회지에 이 요청을 받아서 썼던 원고를 투고를 했더니만 우리 그 당시에 편집장께서 이 글이 너무 길고 너무 현학적이다. 그래서 우리 독자들이 읽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원고를 대폭 정리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의 한 반 정도가 마을학회 그 부호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를 어디 다른데 토고를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천성적으로 게을러서 이 원고를 그냥 덮드렸습니다. 오늘 보내드린 이 16쪽짜리 원고가 실제로는 원고 전체 풀텍스트이고요. 이 중에 한 반 정도가 마을아키지 보고에 실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읍면의 역사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정리가 되어 있고 또 현재 이 읍면의 역사를 봤을 때 한국의 지방자치는 시군 단위로 하고 있지만 왜 이 면 단위의 자치가 현재적으로도 중요한가 우리에게 그걸 제가 좀 논리적으로 규명해 보려고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직접민주주의. 특히 이번 그 탄핵 정국 이후에 또 앞으로 어느 정도의 힘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관찰하기로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의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담론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시민의회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국민 발안제, 헌법을 국민이 직접 발안하게 한다든지 법률이나 정책도 국민들이 발안하게 하자. 제가 이제 거기 또 하나 더 제안하는 거는 그런 발안제가 국민들의 거부권 발안으로도 같이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좀 더 완전한 발안제가 된다는 뭐 그런 논의들까지 최근에 굉장히 많은 그리고 우리 읍면의 주민자치회 쪽에서는 매년 주민자치회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총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의 관심과 요구들을 높이고 있는 한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정리해 본 것은 마지막에도 그 이야기를 좀 기록해 두었습니다만 이러한 한국에 있어서의 면 단위 정도의 자치가 직접민주주의 또는 주민자치의 가능성을 확장하는데 어떤 연계성과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소개해 본 자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자치와 직접민주주의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4쪽에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 읍면자치의 역사들을 조선시대의 향촌자치라고 역사학계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이 향은 오늘 또 좀 오늘 자료에서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향이라고 하면은 문현단위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구역 마지막 말단 행정구역이 군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군수, 현감, 현령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행정구역으로는 조선시대는 가장 작은 단위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군, 현 아래쪽에 있는 우리로 치면 동리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곳을 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향촌 하면은 군보다 군 이하의 단위의 자치활동 또는 군 이하 단위의 운영을 향촌자치 이렇게 역사학에서는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향촌자치를 저도 이거는 이제 이 글 쓰면서 공부한 겁니다. 그만큼 제가 행정학을 한 40년 했지만 제가 그걸 공부할 기회가 적었다는 게 이 글 쓰면서 좀 부끄러웠고요. 이게 참 소중한 영역이고 우리가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와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주제다라는 것을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6쪽에 가면은 동학농민혁명과 향촌자치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8쪽에 가면은 결국 동학농민혁명이 일본 그 군대에 의해서 좌절되잖아요. 학살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이 조선은 대한제국기가 짧게 한 10년 있었습니다만은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에 면제도가 생깁니다. 면이라는 제도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에 면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좀 찾아봤고요. 10쪽에 가면은 52년에 우리나라 이제 해방 이후에 지방자치법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시작한 지방자치제도는 바로 그런 면에서
읍면 단위를 자치단체로 해서 읍면을 자치단체로 출범시켰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10년 정도 유지되었는데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이 면자치제도가 폐지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자치는 약 한 30년을 동면하고 있다가 1991년에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자치가 부활되는데 그때 사실은 읍면자치를 부활시키지 못하고 자치를 군 단위로 부활시킨 거죠. 그리고 그것은 1988년에 결정되었지만 원래는 1961년에 지방자치법을 군사정부가 폐지하면서도 개정해서 읍면의 자치제도를 없애놓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88년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61년에 없어진 겁니다. 그랬던 것이 88년에 지방자치법을 부활시키면서도 사실은 시군구 단위로 자치단체를 정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흔히 보는 2000년부터 시행되었던 주민자치제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읍면에서는 자치와 관련되어서 논의되는 것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밖에 없는 주민자치센터, 이러한 제도밖에 없는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흐름들이 13쪽에 가면 인구 위기와 면의 소멸을 만드는 제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이론적 논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우리들의 위기들을 특히 면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의 위기들을 극복하는 데는 농업과 농촌의 경제를 되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심지어 그 경제조차도 이 면 단위의 자치와 자치력, 즉 자치제도와 자치 역량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읍면의 자치제도를 부활시키는 것도 농촌의 재생의 핵심적인 수단이고 관건적 요소다라는 이야기들을 제 이야기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쪽에 가면 이러한 직접민주주의가 면자치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이 면자치를 직접민주주의와 연결해서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시도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발제를 위해서 이 원고를 오늘 시점에서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이 자료를 일독해 보시면 제가 오늘 발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배경을 소상하게 좀 아시게 될 거다. 그 다음 이 자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더 노력하겠지만 우리 학계의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많은 우리 관심 있는 주민들이 직접 자료 찾고 상호 토론하고 이걸 우리 이야기로 만드셔야 합니다. 정부가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즉 당사자들의 최소한 20-30%는 관심을 가질 때 제도가 됩니다. 한 2-3%가 관심 가지면 일단 의제화되고요. 이게 한 20%, 30%의 사람의 입에서 이게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제도화가 되고 그런 단계에서 제도화가 되면 사실은 실천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내용이 구비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작용이 더 큰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우려하시는 게 뭡니까? 읍면 자치하면은 지역 유지들의 자치가 될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우려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학자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의 실천력이 또 우리들의 현 일상에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걸 만드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만들어 드린 공유해 드린 PPT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읍면의 자치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좀 잡아 드리려고 슬라이드 2개를 넣었는데요. 이게 이제 통치와 자치입니다. 어떤 형식이 통치권의 행사이고 어떤 형식이 자치권의 행사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읍면의 자치권 또는 읍면의 자치권을 획득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정되거나 획일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의 모습들은 제가 이걸 먼저 기준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통치라는 것은 국가 주권과 굉장히 매칭되는 이야기고요. 그 국가 주권과 매칭되는 통치라는 이야기는 국가가 대외적으로는 보유한 권한, 침해받지 않는 대외적 독립권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가 가진 주권이 대내적으로는 통치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가 통치권을 대내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 행정 제도를 갖추어서 전 국토를 골고루 자기 통치권이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통치권이 전 번역에 행사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방 행정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상 존재했던 많은 국가들은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가 권력이 완성되면 지방행정제도가 같이 완성되는 겁니다. 지방행정제도를 갖추지 못한 국가는 왕이 존재하는 수도권 부근에만 자기들의 권력이 행사되고 통치권이 행사되고 중앙정부로부터 멀리 있는 곳에는 통치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지방행정제도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라는 해석 설명이 굉장히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 자료는 한민족문화대박과 사전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제도라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용어를 구분해 드리는 이유는 지방자치라는 용어와 지방행정이라는 용어는 구분되는 것이고, 지방행정이라는 용어는 국가 주권을 지역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구성하고 만들어낸 지방행정 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제도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행정 제도에 있어서 행정구역은 독립된 위상이 없고 국가의 하부 다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비해서 대비되는 것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현대 이 공법의 의미로 보면은 법인이 되는 겁니다. 공법인.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독립적인 자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법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지방관은 국가가 임명하는 국가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통치 수단으로서 지방행정이고요. 이게 잘못 넘어가네. 마음이 급하니까 좀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치권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요 위에 자료를 잘 보시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론에서는 학생들에게 지방자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와 능력을 지방자치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구청 구의회의 홈페이지에서 이걸 따왔습니다. 이분들이 지방자치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구청 구의회 홈페이지라는 건 뭘까요? 자기 구 주민들한테 지방자치가 뭔지를 소개하는 페이지죠. 거기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줄만 읽어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소관 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위에 이야기하고 유사하죠.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위에 정의에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자치권은 누가 소유하고 누가 행사할까요? 포괄적 권리와 능력입니다. 자치단체의 권리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방자치라는 정의에서 주민의 권리와 능력을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권리와 능력으로 보는 게 지방자치에 대한 현재 대륙법계에, 즉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과 같은 이 나라들의 법률 체계에서는 지방자치를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우리 입장에서, 주민 주권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를 정의해보면, 자치권이라는 것은 주민 주권의 지역적 관철을 통해서 지방정부를 주민이 구성하고 자기 통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방자치권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자치라는 것의 본질은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오늘 이 PPT도 지금 20장으로 줄였는데 원래는 40페이지입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거 가지고 공부할 기회를 한번 오늘은 제가 한 40분 정도 발표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였는데 이 자료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에서도 역사적으로 자치권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권 문제와 자치권 문제를 갈등하는 것으로 봤고 자치권은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지만 국가를 중심으로 봐야 될 거냐 지방권을 중심으로 봐야 될 거냐 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기 때부터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롱드파와 자코뱅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시간에 바로 그 지롱드파가 프랑스 혁명기에는 자치권을 프랑스 헌법에 제헌헌법에 넣으려고 시도했던 파들인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제헌헌법 자체에서는 자치권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독일에서도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게 바이마르 헌법 1919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시은면 이거 우리식으로 번역한 겁니다. 또는 시은면 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갖는다라고 바이마르 헌법에 명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원이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나라 읍면의 역사를 좀 짧게 살펴보면요. 사실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인데 제가 이제 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우리가 나라를 잇는 요 과정의 짤막한 주요 사건들을 이렇게 연도를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요 시기마다 지방 제도나 또는 자치에 대한 인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요 시기를 기점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걸 표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전통적으로 조선시대에 읍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 읍은 읍치를 의미하고 관청이 있는 데입니다. 읍은 읍치라고도 불렀고 그것은 관청이 있는 데니까 그때로 보면 뭐가 있었을까요? 군수가 있는 곳, 현숙감이 있는 곳, 현령이 있는 곳 거기를 읍 또는 읍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읍치에는 군수나 현감, 현령은 왕이 파견한 지방관이잖아요. 대리인.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군보다는 이때 좀 좁았지만은 몇 개 군이 합쳐서 하나의 군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 군은 더 작았지만은 그 군에는 민간에 향청이라는 것이 있고 향회라는 것이 있어서 향청은 근무하는 곳이고 모임하는 집이고요. 이런 집이고 향회는 이 집에 모이는 그 군 지역 양반들의 모임입니다. 등록된 양반들의 모임. 그래서 이 향회가 군수들하고 파트너십을 갖추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민간 협력 체계로 의사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수는 왕의 명령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명령을 그 군수 지역 안에 자기 관할 지역 안에 집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 협조를 받는 방식이 향회 그 지역 양반들의 모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배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선시대 거버넌스가 지금 우리 읍면에서 하는 거버넌스, 군 단위에서 하는 거버넌스, 시 단위에서 하는 거버넌스보다는 훨씬 강력했습니다. 민간의 권력이 훨씬 컸습니다. 비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거를 이방, 형방, 호방이라는 육방 지방 아전들이 집행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세를 우리 지역 안에서 누가 얼마를 낼 거냐를 이 향회에서 결정해 줍니다. 그 다음 이 이방, 형방, 호방 같은 이서들을 임명해 주는 것을 지방 수령들 대신 향회에서 추천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도 면이라는 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군 단위에서 조세를 징수하거나 뭘 결정해서 집행할 때 구역을 나누어 놓은 게 그때는 면이었고 이름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방, 사 뭐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역은 있었지만 이것이 행정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행정청은 군 현단위까지 내려만 있었고 그 군 현단위의 의사결정은 향회와 거버넌스 체계에서 진행되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후기가 오면은 18세기에 오면 조선 후기에는 면에도 면임이 있고 미임, 즉 면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 미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역할, 이제 뭡니까? 직위명입니다. 훈헌, 부헌, 검도, 리감, 리정, 기찰, 뭐 이런 이 직위를 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군에서 전달되는 공문서 전달, 권농,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그거죠. 호구조사, 조세징수와 같은 실행 업무를 이분들이 했고, 이게 이제 아전들의 영향 범위 안에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은 이 밑에 보면은 면장은 직접 선출하는 경우들이었고요. 동장도 마을에서 직접 선출하는데, 면임이나 동임은 조선 대한제국기에 오면은 군수가 임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관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쯤부터. 그러나 이전에는 전부 다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였다. 그러니까 가보개혁 전까지는 실제로 우리 면단위, 군단위 이하는 굉장히 민간 협력과 민간의 자율적인 지역 운영들이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보개혁이 1894년, 96년기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이제 가보경량이라고도 하고요. 이 시기에는 지방행정 체계를 기능별로 전문화시킨다. 뭐냐면 군수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는. 그거를 이제 재판소, 경찰권, 세무기구를 다 분리합니다. 가보경량 때부터.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은 조선 총독부 때부터 이렇게 한 거로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데, 실제로는 가보개혁 때 조선이 스스로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일본의 영향을 분명히 이때 받긴 받았지만요, 이러한 지방행정 제도를 전문화시키고, 그 다음 향회를 면단위, 리단위, 군단위에 만드는 것들을 자기들 의안으로 제안했었습니다. 국가 안에서. 이때 향회는 여기 보면은 권선이라 하는 것은 직접 선출하는 것입니다. 선출하는 향회원을 둬서 이러한 지방행정체계를 자치체계와 결합시키려는 시도들이 가보개혁 때 있었고, 그것이 법규로 발안되는 게 향해조규, 향약, 향무 규정 같은 이러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1895년에 가보경량으로. 나라가 망하기 15년 전이죠. 이런 제도들이. 그리고 이 제도는 리단위, 면단위, 군단위의 향회를 둬서 지금으로 치면 의회와 같은 제도들을 이때 만들려고 시도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어려운 이름들은 그때 당시에 직위명들입니다. 집감, 존의를 했고, 여기에는 집감과 존의가 면 뒤에 행정수장이다라는 것을 명시해 놓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게 우리 역사 속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좀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런 가보개혁 이후에 이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칙령이라는 건 이제 황제국이고 자기들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제를 다시 만들어내는데, 이때 이제 13도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3도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13도제의 지방관제를 만들 때 부, 목, 군, 즉 330, 요게 337개라는 자료가 있고 339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현감, 목, 뭐 이렇게 있던 다양한 기초 단위의 행정구역을 군으로 통일시킵니다. 대한제국 때. 그래서 이 군 이하의 관원에 대한 제도를 만드는데, 각 군에는 향장이라는 군민 대표 1인 제도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선, 면장 군수의 어떤 전형이다. 그러니까 앞단계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향장이 하는 역할이, 군 민인이라는 것은 군의 주민들 회의에서 투표로 추천권을 행사하면 군수가 그 중에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사민이라는 것은 양관과 평민, 그 다음 이서라는 것은 주민들이죠. 요들이 모여가지고 향장을 선출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96년에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었고, 그 다음 이 향장이 관할하는 그 직제들이 면장, 동장 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면장은 면민들이 선출하고 동장도 마을에서 선출합니다. 요런 군수는 왕이 대한제국 황제가 임명을 하지만 그 행정권을 집행하는 데는 그 지역의 향장, 면장, 동장과 같은 이러한 선출직들을 둬서 구성하는 방식들을 이때 시도했었다. 그리고 법률로 만들었었다. 근데 이게 힘있게 집행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역사 하시는 분들 자료를 뒤져보니까 나라가 망할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이게 쉽게 되지 않았다. 제도는 만들었지만. 그래서 바로 1905년, 지금으로부터 딱 120년 됩니다. 1905년이 뭡니까? 원래 우리가 저거 할 때 이야기 많았죠? 뭡니까? 예, 을사년. 원래가 바로 그 을사년이잖아요. 바로 그 을사오정이라는 표현도 원래 많이 썼고 다들이죠. 바로 그 해입니다. 그 해에 통감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을사늑약이라는 이 강제 조약에 의해서 통감부가 만들어지고, 이 초대 통감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 통감부가 와서 어떤 역할을 하나 하면은 대한제국이 시도했던 이런 지방자치를 군단위, 면단위, 리단위에서 시도하려는 이런 개혁들을 전부 다 무산시킵니다. 무산시키고 시끄럽다. 모든 것은 이제 중앙집중식 지방행정체제로 가라. 자치가 아니라 통치기구로 면까지 리까지 구조를 만들어라고 통감부는 방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통폐합하고 구역 개수 줄여라. 그 다음 재무, 경찰, 사법 분리하고 행정 개통이 리까지 통제력을 갖도록 행정 체계를 갖추라. 통감부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통감부 자체가 지방행정 체계를 갖췄습니다. 여기 이사라는 게 이사관을 두는 건데요. 이사가 근무하는 이사청을 전국에 쫙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청은 통감부에서 일본인을 임명해갖고 통감부의 지방행정조직입니다. 그래서 1905년부터 이미 사실 우리는 일본의 통치에 거의 반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청에 7개 소를 전국에 만들고 여기 이사관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 조선 통감부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이잖아요. 그럼 통감부에 총무장관, 농산공부 총장, 경무총장, 경시, 경구, 이사관, 부이사관을 둡니다. 그리고 이 이사관들은 전국 7개 이사청에 또 나가 근무하고요. 그럼 이 이사청에 또 이러한 공무원들이 쫙 일본인들이 나와 근무합니다. 여기 경무총장, 경시, 경구는 경찰관들입니다. 일본 경찰 순사들, 그리고 일본 경찰들입니다. 이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한 10,000명 정도 나갔습니다. 조선 통감부에서. 이미 이때 그렇게 깝니다. 그래서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 1906년에 대한제국 정부가 지방제도조사소를 만드는데 이때 한국 반려 10명, 통감부에서 2명을 보내는데 사실 이자들이 결정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요 한국 반려 10명은 앞에서 대한제국 시대에 만들어왔던 군은 행정기구로 가지만 면디는 자치기구로 향해제도를 가져가보겠다는 요 제도 안을 만드는데 통감부에서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한 칼에 잘라버리고 이거를 그냥 지방행정체계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1906년에 지방관제를 만들어갖고 도부군의 관찰사, 무용, 군수, 참서관, 경무관, 주사, 총순 이 참서관이 자문관입니다. 해가지고 지방세, 징세를 별도로 분리해냅니다. 뭐냐면 관세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관찰사가 세무감을 임명하게 하고 세무관을 전국에 36개 구역을 나누어가 조선 전체를. 그 다음 세무주사는 주요 168개 군의 세무주사를 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칙령은 조선 황제의 칙령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세무주사라든지 세무관은 일본 이사관들이 겸직했고요. 그 다음 세무주사는 조선인들을 임명하는데 지방관 자격심사위원회를 일본인이 조선 통감부에서 나와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가 여기서 심사해서 통과하는 사람만 임명됩니다. 근데 이미 통제가 완벽히 진행된 그런 구조였고요.
그 다음 이제 향장제를 이제 폐지시키고 군주사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때 군주사가 뭐냐 하면은 군주사가 판인관이라는 것은 내무부 장관이 추천하면은 관찰사가 추천하면은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를 판인관이라고 합니다. 뒤에 보면 주임관이 나오는데 주임관은 장관이 추천해서 왕이 임명하는 자리를 판인관, 주임관. 그 다음 치임관은 총리가 추천해서 왕이 임명하는 것을 치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치임관 제도가 있고 우리도 치임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황제국이 되고부터는. 그래서 군주사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향장이고 뭐 향해고 연해고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이제 공무원들 보내가지고 통감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꾸면서 여기 이제 말썽이 생기니까 지방위원회를 두고 조세 징수 체계에는 세무관 아까 36명 근무한다 했잖아요. 36명 근무하는 세무관 주재지에 자문기구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문기구는 누가 임명하나 하면은 요 세무관이 탁지부 대신에게 추천해서 임명되는데 여자들은 뭐하는, 이분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세금 거두는 데 대해서 자문해주는 역할이지만 분위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위원회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많이 보는 위원회죠. 군청이나 시청에 가면 많이 하는 위원회.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음 회의도 다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재판소를 제가 왜 굳이 이 짧은 자료에 넣었나 하면 앞서 재판소가 있었잖아요. 대한제국 가부경경이고에. 그런데 이 재판소에 전임 사법관제를 뒀습니다. 그동안에는 재판장이 관찰사, 부유 이런 사람들이 군수 이런 사람들이 재판장입니다. 그걸 다 없애고 전임 재판관제를 두는데 판사 중에 일본인이 79명, 한국인이 40명. 이미 1907년이에요. 그 다음 검사는 일본인 36명, 한국인 12명만 됩니다. 이게 조선 전체에 있던 판사, 검사 숫자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미 너무 강합니다, 나라가. 그 다음 이제 대한제국에서 면장을 직제화시킵니다. 그래서 탁지부에서 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면장 직제안을 만들어가지고 칙령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면장을 판인관 대우라는 설이죠. 판인관보다 조금 낮아요. 판인관 대우 직제로 만들어서 면장제를 만들겠다는데 조선 통감부에서 거부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앞에 면회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뒤에 제가 이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조선 전체 후기에 오면서 그다음 가보경장 대한제국기를 오면서 지방행정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면장제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그 이유는 경제력의 성장도 면 단위에 이미 그때 굉장히 성장했었고 인구도 면의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단계였고 그 다음 면회와 같은 이러한 활동들이 주민들에서 자발적으로 요구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면장 직제를 이제 처음으로 이때 면장 직제 판인관이라면 이제 처음으로 공무원으로 면장을 임명하겠다 이 뜻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통감부가 거부를 합니다.